자, 우리 이제 에치원이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하우스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의 리더십 이론은 실제 이제 신 카리스마 이론 혹은 네오 카리스마 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웨버의 카리스마 이론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한다라면 이 네오 카리스마 이론들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하는 심리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웨버의 카리스마 이론에 이제 이 영향을 받아서 특성이랑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하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거죠. 웨버는 부하들의 복종을 이끌어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부하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카리스마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이제 이 네오 카리스마 이론 대표적인 학자 하우스, 콩과 카는고, 샤미르 등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하우스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인데 하우스는 현대 조직에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검증한 가능한 명제로 제시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카리스마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이론을 웨버처럼 하늘이 부여한 어떤 특별한 재능 이런 게 아니라 관찰 가능하다,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찰 가능한 특성 및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를 갖다가 카리스마와 비카리스마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 또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카리스마 리더는 그러한 관찰 가능한 특성과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카리스마적 효과를 보인다,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리스마 리더십의 이제 효과성이죠. 사회학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카리스마를 설명한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면서 하우스는 사회학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누가 있어요? 웨버가 있죠. 하우스에는 자신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을 검증해 종속 변수로서 사용될 수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요.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있어요? 리더십의 특성, 리더의 특성이 있죠. 리더의 행동이 있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얘네들이 원인 변수이고 결과 변수다.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카리스마 리더십의 효과성을 뭘로? 종속 변수라는 걸로 얘기를 했다.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종속 변수가 결국은 또 독립 변수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오히려 내나 서로 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빈약한 부분, 나중에 이제 그 비판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우선 첫째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카리스마 리더십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카리스마 리더십의 효과는 구성원들이 열성적으로 리더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복종한다, 충성하고 몰입하며 헌신하도록 동기부여시킨다는 점에서 감성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뭔가 계산적이라면 이렇게 못한다. 근데 이 부하들의 복종이나 충성을 이끌어내려면 몰입을 이끌어내려면 감성적이다라고 합니다. 또 구성원들이 리더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행동을 모방하는 동일시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나 느낌이나 그리고 그런 생각들 리더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따라하려고 모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기. 또 상당히 높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표현함으로써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있다. 카리스마 리더는 이미 구축된 질서와는 다른 믿음과 가치관에 의해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 대리인이에요. 즉 급진적인 변화를 갖다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갖다 이끌어 가려고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는 카리스마 리더십 효과성으로 리더의 믿음이 옳다고 구성원들이 신뢰한다. 즉 리더를 신뢰한다는 거죠. 또 리더의 믿음과 같도록 구성원들의 믿음을 동화시켜요. 동일시한다는 거죠. 리더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요. 리더에게 애정을 갖고요. 리더에 대해 기꺼이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방하려고 하고 리더의 그 미션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몰두해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목표를 갖다 리더가 더 높인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미션을 달성하도록 또 미션의 달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 하우스의 카리스마 리더십의 특성, 행동, 상황에 따르면 웨버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 리더는 어떤 예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행사되어 구성원들이 리더의 재능을 인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의 재능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웨버의 카리스마 어떤 예외적인 재능인데 신이 주었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어떤 신비적인 자질, 신이 주신 능력 이런 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리스마적 효과는 산출하는 리더의 특성과 행동, 상황적 요인을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우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리더의 특성을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우스는 부하들에게 카리스마적 영향을 미치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는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는 남을 지배하는 우월성이 있다. 즉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고요. 자신의 신념이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근데 이러한 요소가 오히려 리더가 오히려 카리스마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한테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카리스마 리더십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질문에서도 그걸 얘기했었는데 카리스마 리더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한 대로 댓글에도 반대로 히틀러가 나오고 무솔리니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선악의 구분이 여기서는 존재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신념이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맞다라고. 그게 이게 지금 본인의 믿음이잖아요. 정말 그러냐? 물론 이게 나중에 잘못돼 버리면 카리스마 리더가 이 부하들의 맹목적인 복종을 갖다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자기들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는 우월감을 가지고 지배적이며 자신감에 차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신념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즉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 리더는 카리스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행동하는데 그게 이제 하우스는 이걸 갖다가 역할 모델링, 이미지 구축, 목표 명료와 높은 기대 및 자신감의 표현, 그리고 동기 유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역할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실제 카리스마 리더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가치관과 신념에 확신한 역할 모델이다. 역할 모델은 뭐예요? 나를 따라해봐. 이거죠. 나를 따라하면 너희도 리더가 될 수 있어. 라고. 내가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 카리스마 리더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매진해야 할 가치관과 신념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구성원들이 리더를 숭상하고 동일시한다라면 구성원들은 리더의 가치체계를 모방하고 수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간디 생각할 수 있죠. 간디가 어떻게 했어요?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는 2가지 축이 있었죠. 하나는 비폭력 대표자 간디와 폭력 그걸 지향했던 네루라고 하는 이 2사람이 있었죠. 근데 간디 같은 경우는 대영제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과 동포를 역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폭력 역할을 모델이 되고 있죠. 단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편의조차도 거부한 채 사회적 저항운동을 주도하면서 자기 희생에 몸을 된 인물이죠. 즉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 모델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 이미지 구축 2번째가 카리스마 리더는 구성원들의 유능한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행동을 한다는 거죠. 리더가 자신은 능력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리더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하도록 이를 통해 리더에 대한 신뢰, 충성심, 무조건적인 수용, 자발적 복종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 리더가 그 탈영병들을 갖다가 참수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가면, 도망가면, 타령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죠. 실제 이제 물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확신도 심어줘야겠죠. 이게 이제 목표의 명확한 제시죠. 카리스마 리더는 이제 나름대로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우스는 이걸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실제 요 부분에 대한 건 없었어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서는 뭐 논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했던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리더십을 따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도덕성을 갖다 카리스마가 가지게 된다면 이 무솔리니나 이런 히틀러는 여기 대해서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솔리니나 히틀러를 따르던 추종했던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있었어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도덕성을 들이대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카리스마 리더십은 가치 중립적이다. 다만 이제 여기서 카리스마 리더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 구성원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이 있죠. 실제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미국에서 이런 흑인과 백인의 이런 갈등,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함께, 어울리고 손잡고 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나는 꿈꾼다.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높은 기대를 표시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구성원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킨다. 결국 이것이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동기 유발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협력, 권력 또는 자존감들의 과학 관련해서 동기 유발을 즉 케네디가 그 연설에서 유명한 연설 있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마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라. 즉 국민들한테 너희들 마음속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갖다가 이끌어낸 거죠. 경쟁의식과 공격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과학의 경우 구성원들의 권력 욕구를 작용하고 혹은 복잡한 과학과 도전적인 과학의 경우는 성취 욕구를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응집력과 동료간 협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친교 욕구를 작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의 이제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웨버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카리스마 리더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카리스마 리더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별로 잘 등장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쭉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등장을 했던 거였지, 이제 긴장이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즉,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 이제, 상황, 요인들,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고, 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좀 좋고, 이런 상황에서 카리스마 리더가 등장한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카리스마 리더십이 웨버의 이론에 의하면 선천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이론들에 의하면 카리스마 리더는 얼마든지 후천적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조용하기만 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과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A는 그걸 맡아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 일을. 자, 처음에 한 번 A가 성공시켰을 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좀 됐나 보지. 근데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과제를 다시 또 A가 맡게 됐어요. 근데 또 A가 성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 A가 좀 잘하나? 근데 또 다른 과제가 A한테 주어졌어요. 그때 A가 또 성공시켜. 야, A한테만 가면 무조건 다 성공하네? 사람들의 뇌 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A한테 가면 그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구나. 어려우면 누구한테 가야 돼? A한테 가야겠구나. 이런 인식들을 다 심어줄 수 있죠. 왜? 이 지금 인식론의 관점.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귀인 이론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 리더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인식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성원들은 자기들을 리더가 구해주길 원하는 거죠. 실제 긴장이 심하고 위기진 상황은 집단이나 조직이 심각한 공경에 처할 때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지를 모호할 때 구성원들 사이에 상당한 불안이나 커다란 공포가 존재할 때 이럴 때가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실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코로나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열심히 해서 이걸 이제 코로나 이 위기를 벗어났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건 정부라고 하는 조직의 한 부분이에요. 여기 밑에 한 부분이 모든 걸 잘했다고 해서 성과가 막 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걸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이 정부 조직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론 정은경 본부장님도 거기 그 부서에서 또 리더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다른 리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본인의 원칙, 나름대로의 이 원칙을 갖다 세립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저런 이제 정치 집단에서의 압력이라든가 이런저런 요구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도 꿋꿋이 자기가 세운 원칙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한테는 가장 필요한 또 하나의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 어떤 걸 이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이나 포기하고 싶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한 것이 또 위기 상황에서 어떤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하우스의 카리스마 리더십 모델을 살펴보면 실제 이제 아까 역할 모델이나 이미지 구축, 목표의 명확한 제시, 리더가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리더의 특성으로는 4가지 있다고 그랬죠. 강한 우월성, 그 다음에 자신감, 권력이 있고, 지배 권력이 있고, 이런 것들, 자기 확신, 이런 행동들과 그다음에 특성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결국은 리더의 믿음, 구성원들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을 주고 구성원의 믿음과 동화시키는, 그 다음에 수용하게 하고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자체가 결국은 여기 지금 효과라고 리더십의 카리스마 리더십 효과라고 한 것들이 종속 변수를 했는데 결국 얘네들은 이 종속 변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신뢰한다, 뭐한다는 건 결국 요런 강한 우월성이나 높은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조금 존재하게 돼요. 또 역할 모델링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갖다가 따르고자 하는 결국 구성원들이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거나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다 내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믿는다라고 이게 완전히 순환적인 오류에 빠지는 상황이 좀 있죠. 하여튼 이제 이런 리더십 특성이나 행동이 결국은 긴장 상황,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카리스마의 리더십 효과성을 발휘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제 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비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비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행동이 도대체 이 효과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리더십 이론들을 다 분석하고 그 비판하고 뭐하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여러분 이제 리더십 이론들을 보면서 내가 좀 좋아할 만한 리더십 이론은 이거다, 혹은 내가 따르고 싶은 리더십 이론은 이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 정도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제 나머지 이론들 뭐 다 해봐야 나하고 관련 없다. 그러면 나는 내가 봤을 때 내 리더십 스타일이 요거 이론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자, 리더십 행동 중에서 나는 관계지향적이다, 과업지향적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특성 하나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그 영향들이 더 벌어지는 성취지향적 욕구네, 뭐 코치형이네, 설득형이네, 후원형이네, 위임형이네, 여기도 가면서 내가 기본적으로는 과업지향적이면서 이런 부분이 존재할 것 같아. 설득형이 존재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관계지향적이면서 이런 특성이 존재할 것 같아. 자기는 어느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 결국은 구성원들한테 어떤 역할 모델링이 되거나 명확한 지시를, 이미지, 목표를 제시하거나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에 의해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 리더십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을 갖다가 이건 학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리더십 이론은 아무 쓸데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내가 잘 구성원들을 이끈다라면 어떤 스타일을 발휘할 것인지, 이걸 찾아내는 도구이지, 이거 누가 뭐 했네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한테 지금 리더십에 이러이러한 이론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맞는 리더십 이론이 어떤 거냐?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나한테 맞는 리더십 이론 있어요. 여러분한테 혹시 강의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아마 2번 더, 3번 더 가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리더십 이론이 등장을 해요. 왜? 거기 이제 내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역시 나한테 맞는 리더십 이론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역시 그대로 나는 내가 삶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내 사명수도 그런 측면에서 작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리더십 스타일, 과연 나에게 맞는 리더십 스타일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면, 왜? 밑에 있을 때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위치에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는 과연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끌 거냐. 물론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상황을 변화시키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나를 변화시켜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완전히 나와 상반된 나를 만들어내기는 너무 또 어렵다라는 거죠. 즉, 내가 유사한 속성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앞에서 리더십 테스트 조금씩 해보고 뭐 했던 건데, 과연 나에게 맞는 성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왜? 가장 높은 성향과 두 번째 성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속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하우스의 이 이론이었죠. 실제 하우스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책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보이면 124페이지에 지금 하우스의 카리스마 리더십 연구라고 하는 거, 실제 리더의 특성과 행동이 카리스마 리더십 효과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특성과 행동이 카리스마 리더십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즉 요
카리스마적 효과라고 하는, 즉 구성원들이 나를 동일시하고 신뢰하고 뭘 복종하고 하는 것들을 높일 수 있거나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실제 이제 이게 나타난 상황이라고 하는 건 긴장이 많은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실제 카리스마 리더의 행동이나 이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뭐 이미 설명했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홍보와 간홍보의 카리스마 리더십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정도 끊고 다시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홍보와 간홍보 카리스마 리더십은 좀 요 정도 하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지금 계속 너무 지금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이거 계속 그 카리스마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이미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웨버가 했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치오니가 했던 내용들, 즉 사회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접근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접근 방법,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 그리고 이제 사회 교환 관계에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인식론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홍보와 간홍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보고요. 계속 이제 갈 건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